좋구만. 좋아. 이게 암튼 벗은 것만 보면 좋대지. 그래? 사람 격을 이렇게 깎아내리나? 자, 그럼 이 그림은 어때? 어? 이건 뭐야? 어떻게 옷을 입혔대? 옷을 입으니까 좀 나은 것 같긴 하네. 지금 본 이 두 작품이 바로 스페인의 자랑 프란시스코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하고 옷을 입은 마하라는 작품이야. 아, 고야라는 화가는 들어봤는데 그림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자, 그럼 이참에 프란시스코 고야 그리고 그의 작품 옷을 벗은 마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좋아요, 강 박사님. 고야는 이 그림 옷을 벗은 마하 때문에 1815년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 회부되거든. 왜? 아니 서양아들 보면 다 누드 아닌가? 그렇지. 근데 그것들은 모두 다 종교적 작품들에서의 누드화야. 비너스같이 신화 속 인물이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거나. 그래서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가 종교성을 벗어난 작품 중엔 최초의 누드화로 알려진 작품이지. 아니 그렇다고 재판까지 가나? 그 당시 스페인은 아주 보수적인 봉건 사상의 지배를 받던 암흑 통치의 시대였거든. 이때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지역은 계몽주의 새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던 시기였지만 스페인은 종교라는 족쇄에 스스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이 아주 기염을 떨치고 있었던 때야. 한마디로 나라 하나가 큰 교회 같은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회부된다는 건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고, 이 재판에선 여차 잘못되면 바로 단두대 행위 된다니까. 그림 하나 잘못 그려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고야도 사형을 당했나? 다행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고야가 재판에서 어떤 해명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진 않은데 아마도 고야가 궁정화가로 귀족이나 왕족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고 또 그런 만큼 인맥이 많았을 테니까 그런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사형만은 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들이 많아. 암튼 그의 작품이나 기록으로 봐서 고야는 80살 넘어까지 살았으니까 이때 사형을 당하지 않은 건 확실해. 아니 고야는 누드화 그리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걸 알면서 이 그림을 왜 그린 거야?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보라고.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사랑과 전쟁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 아주 재밌을 거야. 좋아 유럽판 막장 드라마 기대되네. 자, 이 시절 스페인의 왕은 까를로스 4세야. 왕이라는 사람이 정치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사냥, 식계 수집 이런 것만 즐기고 아주 사치스러웠던 사람인데다가 게을르기까지 해요. 그래서 부인인 마리아 루이사 왕비가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 근데 이 왕비의 눈에 27살의 근위대 장교 마누엘 데 고도이가 눈에 딱 들어온 거야. 왕비는 이 고도이를 발탁해서 왕한테 소개하고 또 왕도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고도이를 제상의 자리까지 올리게 된 거지. 제상이 뭐야? 나중에는 군수 통치권자이면서 국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알쿠이다 공작 자기까지 받게 되는데. 그래서 고도이라는 젊은 장교하고 왕비하고 눈이 맞았다는 거야 뭐야? 그래, 그 시절 고도이가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애인이라는 사실은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었대. 아무튼 중요한 건 그 고도이가 실각하고 망명을 가게 되면서 일이 터지는 거지. 그 고도이의 비밀의 방이 발견된 거야. 근데 그 비밀의 방에는 누드화만 전시해 놓은 비밀 갤러리가 있었던 거지.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도 바로 거기에 걸려있던 작품이야. 뭐야? 고야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고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 고도이의 비밀 갤러리에는 고야의 작품 말고도 또 다른 누드화도 있었어. 스페인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라는 작품도 걸려 있었지. 벨라스케스는 고야가 인생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엄청난 화가야. 근데 거울 속의 비너스는 괜찮고 옷을 벗은 마하는 법정에 회부됐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종교 문제야. 비너스는 신화 속 인물이잖아. 그래서 괜찮은 거야. 진짜 웃기지? 내 생각은 이래. 일단 고도이는 젊었고 아무래도 누드화를 좋아하는 호색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도 몰래, 마누라도 몰래 고야에게 누드화를 그리게 했고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도 고도이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그리게 된 것이 밝혀지면서 사형을 면하게 된 게 아닐까? 그냥 내 생각이지만.
그럴싸해. 근데 나라에서 금지시켜서 감춰둔 거지. 누드화 걸었다고 호색하니라고 하는 건 좀... 내가 왜 그런 추측을 하냐면 고도이의 비밀 갤러리에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가 그냥 걸려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럼? 옷을 벗은 마하는 뒷면에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앞면 쪽으로는 옷을 입은 마하가 걸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옷을 입은 마하는 위장용으로 그려졌다는 소리 아주 유력해. 대박!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거 하나, 옷을 벗은 거 하나를 의뢰해서 앞쪽으로는 옷을 입은 걸 걸어두고 뒷면에 옷을 벗은 작품을 숨겨두고 자기만 봤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내가 호색한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야. 뭔가 좀 변태스럽잖아. 그러니까 옷을 입은 버전과 옷을 벗은 버전을 함께 의뢰했다는 거야? 그것도 함께 발주한 것도 아니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옷을 벗은 마하는 1795년에서 1800년 그 사이에 그려진 거라고 하고 옷을 입은 마하는 1800년에서 1807년 그 사이에 그려진 거라고 분석했거든. 그러니까 옷을 벗은 마하가 먼저 그려졌고 그 이후에 옷을 입은 마하가 그려진 거지. 암튼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네. 근데 그림 속 저 마하라는 여자는 누구야? 역시 작품의 제목 때문에 당신처럼 저 누드화의 주인공 이름이 마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사실은 마하는 이름이 아니라 스페인어로 풍마라고 매력적이고 아주 요염한 여자라는 뜻의 단어야. 여자의 입장에서는 칭찬이 아니었을까 싶네. 요즘으로 따지면 당신은 엄청 섹시해요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 암튼 저 그림 속 여인이 누구인지 그게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었지.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고야의 공공연한 애인으로 유명한 알바 공작 부인일 거라고 생각들을 했어. 스페인 최고 명문가였던 알바 공작 가문의 젊은 미망인이 한 명 있었거든. 이 미망인은 고야한테 많은 초상화를 의뢰했던 단골 고객이기도 했지만 고야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 한 번은 고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9개월간이나 머물면서 자기 그림만 그리도록 요청한 적도 있다니까? 뭐 대충 알겠지? 역시 예술가의 삶에 사랑이 빠질 순 없는 건가? 로맨틱인지 에로틱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야가 그린 검은 옷을 입은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작품을 자세히 보면 그림 속 공작 부인이 끼고 있는 반지에 오직 고야뿐이라는 말이 써 있어. 이 정도면 둘의 관계는 대충 짐작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림 속 주인공이 알바 공작 부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어.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졌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고야가 알바 부인을 혼자 짝사랑했거나 뭐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고야가 금방 버림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지. 왜? 알바 공작 부인이 9개월간이나 불러가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며. 그럼 거의 끝인 건데. 고야의 유명한 판화집이 있어. 카프리초스라는 작품집인데 61번째 동판화 작품의 제목이 날아가 버린 이거든. 바로 하늘로 날아가 버린 내 사랑 알바 공작 부인을 그려서 시련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이 꽤 유력해. 와, 작품에서 꽤 슬픔이 느껴지네. 이렇게 말이 많아지니까 명문가인 알바 가문에서도 반박하고 나섰어. 그녀가 사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난 1945년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비교하는 일까지 일어났고 결국 그림 속 누드의 여인은 알바 공작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지. 알바 공작 부인도 아니면 누구야? 고도이의 또 다른 애인이었던 영국 배우 페피타 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황상 일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니, 애인이던 아니던 누드화가 금지라는 걸 누구보다 고야 자신이 알 텐데 굳이 왜 누드화를 그렸냐는 말이지. 내 말은 고야는 이탈리아 유학파야. 아까 말했듯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던 시절 이탈리아 유학을 지냈기 때문에 스페인의 다른 화가들과는 조금 다른 초상화를 그리는 초상화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지. 뭐가 어떻게 달랐는데? 고야가 그린 카를로스 4세 가족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보면 나란 일은 관심이 없이 시계 수집에만 미쳐있는 카를로스 4세의 눈은 멍청하게 이를 데 없이 그렸고 반면에 왕비의 도도하고 교만한 표정에서는 고야의 의도적인 부분을 읽을 수 있어. 14명의 자식 중 절반가량을 혼외 정사로 얻었다고 알려진 왕비에 대한 조롱, 또 무능한 왕에 대한 울분 같은 것들을 나름의 기치로 표현한 거랄까?
이 옷을 벗은 마에서는 뭘 표현한 건데? 그림 속 모델이 뭐 종교성이 없는 일반인이잖아. 이 모델 여성이 정면을 바라보는 당당한 눈빛이나 손을 뒤로 접은 포즈나 웃음기 가신 표정, 이런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관객들을 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쩌면 고야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인의 누드를 통해서 옷을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종교인이나 고위 귀족들을 조롱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 오, 광 박사 좀 전문가 같은 평이네. 고야의 인생과 작품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왕족의 초사가를 정교하게 특징을 잘 살려 그린 전반기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조금은 기괴하고 요즘의 웹툰 같은 느낌을 주는 후반기 작품들이 있어. 왜 후반기에는 갑자기 변한 걸까? 화풍이라는 게 그렇게 확확 변하는 게 아닐 텐데. 오, 좀 고급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탈리아 유학 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궁정화가로 잘 나가던 중에 고야가 심한 열병을 앓고 나서 청력을 잃게 돼. 베토벤처럼 말이야. 그렇다 보니 주문받은 그림을 그리던 화가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그림으로 옮기는 화가의 삶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화가의 시선으로 사물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스페인의 최초의 근대적 예술가가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라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청력을 잃은 아픔이 예술가의 삶으로서는 더 큰 자양분이 된 거라고 보면 되려나? 근데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마드리드를 침략하게 된 거지. 그때 그는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되는데, 그 시절 그렸던 그의 작품 1808년 5월 3일을 보면 마치 르포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야.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야만성을 거친 분놀림으로 고발하고 또 새로운 역사화의 전형이 되었다고 하네. 바로 이 작품이. 전쟁으로 고야의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니야. 고야는 전쟁을 피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가고 말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 그의 말년 작품 중 나는 지금도 배운다는 고령의 나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82세까지 붓을 놓지 않은 그의 작품의 앞선 시대 정신은 후대 화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 우리가 잘 아는 마네나 르누아르, 세잔, 반 고흐까지 모두 자신의 작품에 고야가 영향을 미쳤음을 다 고백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82세까지 그렸으면 작품도 엄청 많겠네. 고야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돼 있거든. 우리도 나중에 스페인 여행 가면 꼭 한번 봅시다. 좋아. 스페인을 대표하는 두 명의 화가가 있어. 한 명은 피카소. 피카소는 나중에 또 다뤄보기로 하고, 스페인 대표 화가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프란시스코 고야. 왕의 표정 하나로 왕권을 조롱하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있더라도 누드화를 그려 시대에 저항한 화가. 또 당시는 작품 속에서 털을 가리는 기술이 아주 중요했거든. 털이 있고 없음이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시절이야. 그래서 거의 모든 그림에서 손, 머리카락, 뭐 소품 같은 것들로 어떻게든 채모를 가렸단 말이야. 근데 고야는 작품에서 얄짤없이 그냥 과감하게 채모를 그려 넣었어. 이것만으로도 고야의 파격과 도발성을 가늠할 수 있는 거지. 고야를 가리켜 시대의 이단아라고 부르는 데는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였어. 광 박사, 오늘 예술 이야기도 끝내줬어. 오늘 예술 이야기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